복지부 장관입니다. 혈액수급 안정화에 대해서 헌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방학 한파 그리고 독감 유행 등으로 헌혈량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혈용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보다는 헌혈자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의료가 좀 정상화되면서 혈액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현재 회복 중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4.91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설 연휴 전에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부처청에서도 자율적으로 헌혈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소속 산하기관 등에서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장관님 헌혈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헌혈을 하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도 받았습니다. 뭘 받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헌혈하고 계셔서요. 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산림청입니다. 범정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에 대한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산불이 작년에 비해 야간 발생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불이 산림 밖에서 화재로 전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관계 부처청과 지방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산불 예방 감시를 위해서 농산촌 산불 주요 원인인 소각 산불을 좀 방지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각 부처청 소관시설 주변에 산불 예방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최근에 난 산불 중에는 주로 주택 또는 공장 그리고 최근에 난 산불에는 사찰에서도 산불이 야기됐기 때문에 각 부처청의 산불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화 대피 관련해서도 협조 요청 부탁드리고요. 국방부나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청에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대피체계 구축과 함께 TV 자막 방송 및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교통 통제 등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산불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청과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에 이미 송부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은 작년 봄철과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또한 예방부터 진화, 대피에 이르기까지 산불 대응 전 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야간 진압 가능한 헬기를 도입했다고요? 네, 야간의 화선을 확인할 수 있는 헬기가 이제 3대에서 5대로 늘어났고요. 뭐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야간에 헬기도 화재 진압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못했습니다. 야간에는 못했는데요. 그게 야간에 도입을 해놓고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또 이 훈련이라는 게 거의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 이번에 처음 도입한 줄 알았더니 그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훈련이 그 전에는 투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훈련이 안 돼 있었고, 훈련 때문에? 네, 거의 야간의 헬기 운영은 장님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진압이 가능하다는 헬기를 가지고 있었다. 2대인지 3대가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도입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3대가 있었는데 뭐 야간에 운행은 위험하니까 안 했다 이 말인데 이번에는 2대를 추가로 도입하면 5대를
야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3대는 놔두고 2대만 야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5대를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요? 뭐 훈련은 다 돼 있어요?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밤에는 당연히 못 끄는 걸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셔서.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네. 야간 헬기뿐만이 그러긴 아니라 한데 야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말로 그 야간 투입 가능한 헬기 사냐고요. 네. 사놓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밤에 지금 주로 불이 번지잖아요. 헬기를 네, 맞습니다. 못하니까. 네.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잘 야간 진압도 많이 활성화하십시오. 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문체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동계올림픽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패럴림픽은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일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선수단은 올림픽 6개 종목 130명, 패럴림픽 5개 종목 47명이 참가합니다.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해 외교부, 대테러센터, 국정원,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수단의 출입국과 체류, 방역에 걸친 대회 전 과정을 대비했습니다. 또한 국가 상징 오류나 오심, 선수 부상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사전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현지에서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고 분산 개최되는 대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3개 지역에서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밀라노 시내에 코리아 하우스를 설치해서 한국의 K컬처와 관광을 알리고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교부, 대테러센터, 국정원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누가 응원하러 가요? 네, 저는 개막식 때 가서 챙기고. 장관님이? 네. 근데 요새 이 올림픽은 과거에는 그래도 뭐 국민들이 관심도 있으시고 중계도 좀 하고 뭐 그랬는데 요새는 하나도 모르는 상황 비슷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됐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많도록 할 거고요. 지금 선수들 그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했고 기량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최선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그러니까 뭐 선수들은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국내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좀 대통령님, 그것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은 아. 좀 관심이 그런 그래요? 스포츠에서 좀 특히 올림픽 같은 데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경우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다 해놨는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비슷한 일례로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선수층도 두껍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수층이 얇아지고 성적도 그렇게 뭐 예전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장애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 뭐 패럴림픽이 그렇다 치고 일반 올림픽 경기도 어쨌든 관심도나 아니면 이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군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그러면 좀 붐업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광고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좀 하시든지. 제가 태릉에 있는 선수촌에 가보려고 얼마 전에 했더니 이미 다 이태리 가버렸다고 그러대. 거의 대부분 떠나버렸다고. 예, 떠난 선수 있고 아직 남아 있는 선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출정식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 한번 가볼까 했더니 이미 대부분 떠났다고. 돌아오면 격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 패럴림픽은 좀 늦게 가기 때문에요. 네, 장애인들 한번 격려해 주시면. 그럴까요? 뭐 검토 한번 해보죠. 3월 달이군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어디 사우디인가 어딘가가 무슨 올림픽을 못 하니까 뭐 딴 데서 개최하자 뭐 그 얘기 뭐예요? 네, 그 사우디에서 반납한 게 있어서요. 언제 그 28년? 네, 28년요. 28년 이제 하계 올림픽인 거죠?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에요? 네, 사우디에서 사우디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동계올림픽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시설이나 이게 안 돼서 결국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베이징하고 쪽으로, 네, 저희 쪽으로 한국하고. 연락이 오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고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조금 난색을 아니, 표하는 그 형태로 작년 12월인가에 무슨 타진이 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난 보고를 못 받아서 그 중요한 게 있으면 좀 보고를 좀 하시지. 네네 그렇게 지금 무슨 전북 그 여기는 올림픽 유치한다고 동네에 난리인데 지금 전북은 하계올림픽이어서 지금 전북에서 일단 입장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게 이제 그런 보면 저희가 파인데 네네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도 어쨌든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하려다 못해서 우리나라에 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면 그게 중요한 현안인데 네. 그 왜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처리된다 잘 모르겠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장관님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너무 촉박한 일정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그냥 저희는 관심이 없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몇 년도 개최인데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요 다음 올림픽 내년? 네, 내후년? 4년 후죠. 그러니까 4년 후? 지금 이 아시안 동계 올림픽으로 재난본부장입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 도시안- 아마 아시안 올림픽이 게임. 아닌가.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 네네. 게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농림부. 예, 네. 농식품부에서 K푸드 수출 거점 제외 공간 선정과 함께 부처의 협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K푸드 수출 거점 제외 공간 선정한다고 그 공간들의 공문을 좀 보냈더니 공간들에서 43개 공간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외교부에서도 잘 도와주셔서 그 시장의 특성하고 공간 전문성 고려해서 30개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0개소 제휴공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협의체도 구성을 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각종 지원과 함께 현지에서 마케팅에도 우리 제휴공간들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별로 좀 도와주셔야 하는 게 특히 외교부 장관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공간 내에 K푸드 담당관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는지가 명확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무관이 6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부처에서 나간 그 분들이 담당관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K푸드 홍보를 K푸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문화, 뷰티, 패션 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K-라운지라는 형태로 우리 K푸드 홍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번 주에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도 좀 이런 사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그 짝퉁 상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재권을 그 나라에 출원하고 등록하는 거 그리고 또 위법품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 제휴공간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인력을 각 분야별로 다 충원하는 것은 너무 조직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K푸드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도 해야 되고 K뷰티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문화 수출도 해야 되고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일종의 종합상사 관리하듯이 해야지 특정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 인력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네, 주재관이 여러 가지 영역의 동시에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좀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사실은 매뉴얼을 만들든지 무슨 일이 필요하다. 예. 어느 지역은 뭐가 필요하다. 예. 라고 정리해서 보내면 거기서 단순 집행을 하게 예,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가 알아서 전문적으로 다 연구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각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화 분야든 산업 분야든 그렇죠? 네. 다음은 외교부 장관. 네. 외교부 한 주황화 정상회의 개최는 그냥 준비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탄 5개국과 우리 이번에 하나 또 늘었다 그랬죠? 예,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6개. 예.
중앙아시아 6개국과 대한민국의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 올해. 그렇습니다. 네, 그 준비 잘 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다음은 의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되어 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 본회의를 통 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도 또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 성장 그리고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이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또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제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또 특정 지역,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할 때 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제대로 적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도 국민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부처별 정책 소통 평가를 해봤더니 대상 기관 47곳 가운데 노동부, 중기부, 경찰청, 기상청을 포함해서 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매우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약간 모자란 부처청은 각별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 그리고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의 소통과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뭐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 되겠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굳굳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걸 연장을, 그런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번 정책을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되겠죠. 너무 쉽게 바꾸고, 또 예를 들면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뭐 3년 하겠다, 뭐 일몰 하겠다는 거,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 한다 그러면 뭐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죠.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들이 꽤 많은데 우리 총리께서 도중에 좀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적당히 진행하다 가시면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말씀 다 지금 하시면 저는 다 했어요. 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제가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예, 그 양해 본격적인 말씀하고 토의 잠깐만. 전에 네. 네. 그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의 장례위원장을 맡게 돼서 중간에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경제부총리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총리님이 뭐 당미 선고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회 추진 체계 및 추진 방향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장 마지막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제일 긴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좀 맨 뒤로 빼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순서 다시. 다음은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에 대해 법무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장관입니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 행정 영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법률로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전문성 수사에 활용하고 일반 경찰이 접근이 어려운 분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에 한 14,000명, 지방에 6,000명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의 특징은 강제 수사를 비롯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무의 성격상. 잠깐만, 장관님. 그렇게 빨리 얘기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네. 천천히 요약해서. 예. 뭐 시간이 없고 짧게 하라 그래서. 아니 그 짧게 하는 건 요약해서 하는 거지 빨리 말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실효적 통제 수단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으로 이걸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는 수사 비전문가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준수, 인권침해 예방,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하여 검사의 사법 통제의 절대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5조 2가 245조 12 검사의 지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은 행정조직 특성상 수사 관련 군속기관이 짧고 행정 업무와 수사무를 병행하고 있는 바 수사 절차 일반, 영장, 송치 등 전 단계에서 검사와 협의, 지휘를 거쳐 절차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간 분야 특사경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의 준수나 수사 노하우 보완 등을 위한 면밀한 사법 통제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검사의 산업안전협의체가 그런 면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사경 신규 도입 및 수사권 확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비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특사경 신규 도입 또는 권한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지금 크게 다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독자적 인지수사권의 도입과 민생 특사경 도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에서도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사이버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고도의 공적 작용을 좀 고려할 때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권한에 대항하는 통제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수기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그 자본시장 특사경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 등 국가기관이 입건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오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수기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그 민생 특사경 도입은 범죄의 디지털화, 조직화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성이 있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감원이 조사물을 담당하지 않은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감원이 요청하는 민생 특사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는 경찰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지금 특별한 수사 팀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정보 교환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큽니다. 건보공단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특사경 문제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및 조사 경험 또는 키사이기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역량 등 전문 분야 수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비공무원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또 이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집중교육, 전담직원 지정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수사 개시 전 검사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 통제 방안 도입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진행 제가 할게요. 이게 제가 이거 빨리 안건을 좀 준비하자고 한 취지는 하여튼 몇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조정을 좀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들, 수사 공무원이 아닌 경찰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들에게 이제 당의 직무, 본인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한 경우에는 민간기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허용할 거냐. 두 번째는 이게 검사의 통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뭐 어떤 경우는 인지 수사를 또 제한을 해가지고 또 인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사 범위에 대해서 또 이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 어디지 지적재산권 담당하는 지식재산처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기술 유출 분야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기술 유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추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영업비밀 수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그 국외 유출로 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만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도 연관된 부분이니까 허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연관되는데 그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부 소관입니다. 산업부 소관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 간에 약간 산업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산업부는 어디 있어요? 예. 산업부는 그러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한 특사경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결국 못 하는 거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지식재산권은 특허 뭐 이런 것만 취급을 하니까 일반 영업비밀 보호는 원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비밀 보호 침해도 지금 조사 대상 권한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처가 특허와 영업비밀 전반을 원래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까지?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빼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본질적으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해요, 오늘. 우선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무부는 어쨌든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죄송하긴 한데 수사경찰관이 경찰도 어차피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이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반 모든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그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네. 뭐 교통경찰 하다가 수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처의 예를 들면 지식재산처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 관련된 지방 정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하고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의 행정작용, 조사작용, 조사는 좀 내용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해갖고 그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대개 뭐 자본시장 범죄라든가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로 법률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 그 사경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 경찰하고 검사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사라고 해서 뭐 자본시장 전문가는 아닌 거고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전문가가